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본의 소니하고 토요타, 우리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를 비교해 놨습니다만, 소니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일본식 불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90년대 들어와도 일본의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됐죠.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90년대 들어와도 주식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그 다음에 물가가 0% 혹은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졌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로 금리 정책을 펼쳤고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익률 통제라고요. 소위 ICC 정책을 펼쳤죠. 국채금리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요. 국채금리가 10년 수익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무한정 국채를 사줬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볼 수 없는 통화정책을 일본은행이 실시한 거죠. 여기다가 인구 감소가 자산가격 거품 디플레이션에 기여했었습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에 빠지자마자 일본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었죠. 그래서 97년 보면은 일본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0% 이하였었는데요. 2020년 가면은 200%를 넘었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부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97년 우리 외환위기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데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IMF 구조조정 겪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 보면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채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가 일본을 배우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2024년 보니까 3.6%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추락한 만큼 중국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1.7% 안팎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추락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유도했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선진국 모여놓고요. 우리가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플라자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전후에 엔화 가치가 급등합니다. 1985년 8월에 엔 달러 환율이 239엔이었어요. 그런데 87년 12월 보니까 123엔으로 엔화 가치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48%나 상승해 버립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쳤었죠. 우리가 수출해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아우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당시 경기도 좋은데요. 금리를 많이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에서 2% 초반까지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때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면서요. 자산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특히 니케이 225가 39,000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하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6%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88년 12월에 니케이 225가 39,000 정도 됐습니다만은 2003년 3월까지는 무려 7,973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집값도 급락했었죠. 85년에서 90년까지 집값이 급등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나 유동성 증가였죠. 그리고 집값에는 35세에서 55세 인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 인구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89년 말부터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90년대 들어가지고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요. 집값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90년 이전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90년 들어서 집값이 급락하고요.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가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이하에서 200%를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행들이 국채를 사줬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가계하고 비금융 기업 이런 경제 주체입니다. 가계는 일반적으로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가계는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많죠. 비금융 기업, 금융을 제외한 기업들인데요.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돈이 들어오면 가계 기업에 대출해 주든지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게 돼요. 근데 원래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업까지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니까요.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은행이 그 돈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주식은 위험하다고 안사하고 일본은행이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사죠. 그래서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대 10%였어요. 근데 2010년 무렵 가니까 32%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0%까지 떨어진 거는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은행이 이렇게 많이 사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채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0%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그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지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 불황에 빠지면서 일본 가계들이 금융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했는지 특히 은행예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본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89년에 28%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8%까지 급락했습니다. 물론 그 최근에 20%를 다소 넘어서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주식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예금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 탈피하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인데요. GDP 디플레이터가 2010년까지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오히려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최근에 디플레이션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225 주가지수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명목 GDP입니다. 일본 주가 최근에 오른 거는 디플레이션 탈피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 탈피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런 게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일본 GDP가 5% 안팎이었습니다만 그 뒤로 0%대, 차례 1% 성장으로 많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명목 GDP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GDP는 현재 1 내지 2%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전화 추정해 보면 현재 잠재 성장 1.8%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PER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아직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90년대까지 도쿄 중심으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국은 최근에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비슷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가계부채는 상당히 낮습니다. GDP 대비 60% 안팎인데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2021년에 99%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조금 낮아졌으면서 작년과 상반기에 9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채, 특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제가 좋으니까 일본의 기업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책금리가 기준금리를 보면은 계속 경기가 나쁘니까 0%까지 내렸죠. 제로금리, 때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에요. 2.5% 금리를 경기가 나빠지면 더 인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아직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일본의 명목 GDP가 감소했다, GDP 디플레이 있다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가 2% 안팎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수요가 이축되면요. 디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앞으로 일본보다도 더 빨리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가 높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가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요. 작년과 상반기 기준입니다만 기업 부채가 G20 경우 93%입니다. 우리 111%고요. 가계 부채 G20이 60%인데 우리 90%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는 양호합니다. G20이 96%인데요. 우리 작년과 상반기 기준입니다만 48%입니다. 그러나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GDP 중에서 실질 GDP 기준입니다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일본 경제와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94년부터 일본이 GDP를 새로운 개정을 통해 아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94년에 일본 수출 비중이 7.5%에 불과했어요. 상대적으로 일본 소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본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GDP의 40%니까 세계 경제가 좋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은 일본식 디플레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일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계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일본 가계는 상당히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요 5.7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 가계는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불황에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2.5배가 많습니다만 일본보다 훨씬 더 낮죠. 아까 우리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높다. 일본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디플레 빠지면은 우리 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소비가 더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본 경제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본의 소니하고 토요타, 우리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를 비교해 놨습니다만 물론 삼성전자하고 소니는 일부 전자제품에서 같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은 소니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니 주가가 2000년에 엄청나게 큰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죠. 그리고 2020년에 올랐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세계 주가가 오르고 일본 주가도 오르는데 소니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 거품이 붕괴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지금까지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요타 자동차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이게 일본하고 큰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일본식 불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 밀려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은 우리 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집값이 오르면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경고를 했었는데요. 과연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들어가지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에서 소비재다,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30에서 64세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높은 가계부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 머지않아 1%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2029년 무렵에 가구수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떠받치는 힘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지역별로 좀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 성장률인데요.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잠재 성장 10% 안팎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 1.8%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추정하면은 앞으로 특히 노동 감소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특히 2040년 이후로 가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양극화 심합니다. 우리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가게도 같이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으면 앞으로도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 소득도 여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만큼 우리 소득 증가 속도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만큼 또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축소됩니다.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양극하고요. 기업 가계 양극하고 좋은 일자리 축소고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자산 가격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도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일본만큼 잃어버린 30년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에 들어와서 채권 투자를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입니다. 실질금리 대응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현재 1.8%고 2040년 가면은 0%대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축 투자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극화예요. 작년 3분기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8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일본 은행들이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가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 최근에 자금 잉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 자금 부족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980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으면서 은행은 일본은행처럼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금 팽창 예산을 쓰면서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앞으로 은행이 사주면서 금리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채권 비중을 늘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계자산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금융자산은 30%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거 통계를 보면서 부동산 비중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거품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실질 가격 PRR 이런 거로 평가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집이 투자재 소비재로 가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비중은 너무 높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에 비해서 금, 코스피, 아파트 가격, 국제 10년 수익률 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그 돈을 일하게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작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표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4%입니다.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지나치게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줄이고 주식 비중, 채권 비중 늘려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거품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은행예금 비중을 지금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한 자산 매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거품 영역에 있다. 이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주가가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이 뒤따라 반응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 주가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 정부 정책 이런 사이클을 변화시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런 사이클이 유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도 따라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경제하고 우리 경제하고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8%였는데 우리는 40%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가질 것인가. 세계경제가 좋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면 일본식 불황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계는 일본보다 훨씬 더 건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 온다면 우리 가계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우리 주가 급등하고 있고 서울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잠재 성장률 고려하면은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문제로 많은 건 논쟁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의사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저를 사칭한 가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영희 경제스쿨과 어스와 함께 진행하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멤버십 그리고 실전 투자 교실에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이 공식 채널을 제외한 모든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은 저를 사칭한 가짜이므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칭의 행위는 저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여러분을 기망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어스얼라이언스는 현재 확보된 제보 자료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칭범들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사칭 계정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신고해 주시고요. 공식 채널을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범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